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때 꿈이 이루어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야말로 꿈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가장 잘 맞았거든요. 아, 이걸 쓰고 있고. 이게 기막이에요? 귀마개 없인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소음에 시달린다는 선호 씨 부부. 정말 10종 이상의 기마개를 사봤거든요. 구할 수 있는 기마개를 다 사서 평상시에 그냥 끼고 살아요. 2년 전 이사 직후부터 들렸다는 그 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선호 씨를 괴롭힌답니다. 언니가 심장이 원래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깜짝깜짝 놀라니까 안 좋으니까 치네. 방금 쳤네. 네? 쳤어요 지금? 두어 번 치는. 지금도 네. 정말 시도 때도 없었습니다. 남달고 벽에다가 먼저 야옹 천진까지 꽁꽁거리가 깜짝깜짝 놀래. 보통 주로 몇 시대 그래요? 한숨이 때도 좀 상도고 아침도 갑자기 새벽에 막 야구 방망이로 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 여기는 이 건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30층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층수를 가리지 않고 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몽둥이로 어딘가를 내려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 근데 이게 무조건 내 집이니까 윗집 아니면 아래층.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아니에요. 의심한 거지, 우리 이웃끼리. 층수를 가리지 않고 들리는 아주 선명한 소음 때문에 모두 아래 윗집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갔어요, 계단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들렸던 소리랑 전혀 다른, 완전히 캉캉, 진짜 크게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층? 아파트 고층에 사는 민수 씨를 밤낮 없이 괴롭히던 소음의 근원지는 민수 씨 집과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아파트 중간층 박 씨의 집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는 박 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주쳤거든요. 근데 엄청 놀래가지고 남자들도 그렇게 위압감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큰것 같다. 그렇지. 정말 운동하는 사람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헥가닥 돌면은 관리사무소 가서 욕을 그렇게 해줬대요. 경찰 신고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어렵게 소음 유발자를 찾았지만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주민들. 쿵쾅거리는 거 치자고 싶어요. 네. 야구 방망이 치는 거. 네. 선생님 몇 호세요? 저는 그 아래쪽도 들리나. 이것 때문에 아기가 깼고 막 그래요? 동치움질, 까마귀도 동치움질 하기도 하더라고요. 박 씨가 내는 소음은 어느 정도일까? 우린 층수가 서로 다른 네 집의 동의를 얻어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금 또 치기 시작했네요. 정말 야구 방망이로 늦은 오후에 시작됐다 멎은 소음은 새벽 3시가 훌쩍 넘은 시각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짧게는 몇십 초에서 길게는 몇십 분간 지속되는 소음. 곰 같은 거 던지는 것 같기도 하다. 곰돌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탕탕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치고 있습니다. 새벽 내내 울리다 이른 아침께 멎은 소음은 몇 시간 뒤 또 시작됩니다. 아파트를 뒤흔드는 둔탁한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이 집안에서 두문불출한다는 소음 유발자 박 씨. 올라와서 50초 준비했으니까 일요일날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 이러면 갑자기 뭐가 쿵 하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아, 이거 손잡이 와서 별로보다 찾는 걸 같더라고요. 네. 한 2년 전에 바로 나가서 바로 잡은 거죠 내가. 서 있으라고. 그런데 경찰 불러가지고 초창기에 출동해서 나온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어디 벽이 깨져 있고 베란다 나가는 쪽이 깨져 있고 그러니까 야구공을 벽에다가 던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이웃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보복 소음을 낸 거라고 주장했다는 박 씨. 소음에 많이 민감해 보였다는 남잔 어쩌다 아파트 전체를 소음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 계세요. 선생님,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선생님, 저는 그 SBS 방송국에서 왔어요. 소음이 멎은 복도의 모습을 드러낸 남자. 방금 소리는 선생님이 내신 거예요? 쿵쿵 소리 나는데? 선생님 내신 거 아니에요? 먼저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런 소리 낸다고 얘기하는데 억울했죠 많이. 억울해서 거기 SBS 보여주고 싶다 보니 TV에 보냈으니까 화면 보신다. 자신은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겁니다. 2년째 소음 유발자라는 누명을 쓰고 있다는 남자. 그 윗집에서 먼저 그 소음 원인을 먼저 제공을 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수시로 들리던 둔탁한 소음의 근원지는 남자가 아니었던 걸까? 그런데 그가 말하는 소음의 종류가 이웃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저 윗집하고 옆집. 밤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잠을 못 잤으니까 한 2년 반을. 근데 정말 미치는 거예요. 저 안에 지금 동네에서 물어봤더니 신도시에서 성능 조직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소리란 게 그러면 성능의 소리. 선생님이 그거에 대응해서 벽을 때린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대응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할까요? 저희가 지금 가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밤새 소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설치 뭐 하는 거 상관은 없는데 제작진을 경계하던 남잔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우릴 집으로 들였습니다.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남잔 자신이 겪는 소음 공해를 입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유, 쇼파나 이런 것도 없으시나? 집안에 들어서자 극도로 소리를 죽이는 남자. 심하게 조용한 집안 이곳저곳에 각종 야구용품들이 눈에 띕니다. 주로 어디서 소리가 나요? 왼쪽에서. 그가 알려준 대로 윗집과 양 옆집에서 나는 소음을 잘 수음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한 뒤 제작진은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꽤 시간이 흘러도 별다른 소음이 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남자가 불을 켜고 카메라를 집어들어 집을 나섭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기자님 여기요. 그걸 아예 갖고 오셨어요? 예. 그럼 무슨 소리 안 났어요? 네, 분위기 자체가 들려. 벌써 눈치 깠어요. 아까부터 애들이 무슨 촉을 느꼈어요. 냄새를 어디서 맡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이웃이 눈치를 채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답니다. 교묘한 그들 때문에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남자. 제가 오죽하면 그래. 제가 죽으려고 몇 번 떼어내려 했어요. 왜?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람을 못 살게 보니까. 저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떼어내리고 싶었고 이 차로 그냥 그 정면으로 오는 차서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몇 번씩. 형한테도 혹시 그 얘기 하셨어요? 다 알아요. 그럼 형님도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쵸? 형님의 소리? 네, 형님도 들었대요? 들었어요.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건 친형뿐이랍니다. 아, 형님 분이시구나. 그 사람들은 저희를 진짜 어떤 층간소음의 유발자니 뭐니 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괴롭히고 해서 저도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 살 그런 입장이거든요. 층간소음 잘못되면 서로가 불행하게 됩니다. 형제를 괴롭히고 있다는 소음의 정체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거 드릴 테니까 또 조용히 이렇게 들고 가셔서 네, 하루만 놔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외부인이 드나들어 눈치를 챈 것 같다는 남자에게 카메라만 쥐어준 채 다시 녹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남자. 그런데 그 시간이 걸려갔다. 몇 분까지. 이메일을 받을 수도 있지. 하여튼 뭐 의심은 많이 해봐야죠. 아무도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을 하는 남자. 집 안에 들어선 뒤에도 그의 혼잣말은 이어졌습니다. 주거품. 그냥 그거 기밀이야 그냥.
남잔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걸까? 자정 무렵부터 심해져 동이 트기 전까지 이어진다는 이웃집의 성관계 소리는 그날 밤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듯 깊은 잠에 빠져 한 번도 깨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런 소란 없이 날이 밝았고 간만에 단잠을 잔 건 남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어젯밤에 안 치더라고요. 어젯밤. 그래서 왜 안 치지 하고 왜 조용했어요? 계속 그냥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바라는 것도 없고. 전에 없이 평온했던 무소음의 그날을 남잔 어떻게 설명할까? 평소에 그 괴롭히는 성매매 소리라든가 이런 거 들리긴 했어요 어제?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이 없네요. 아 진짜로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피디님도 다쳐요. 그거 아시죠? 제가 왜 다쳐요? 예, 피디님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거. 저도 지금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벅차는데 그냥 뭐 맹목적으로 방송이 뭐 한다 그래가지고 도와드리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저희를 돕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생님 도우려고 온 거예요. 아 일단 알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취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남자. 그를 2년 넘게 괴롭힌다는 소음의 정체는 있긴 한 걸까?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SBS 군무원의 YTV에서 하는데 네. 이 집이 성매매 업소라고 주장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충분히 확실하잖아요. 아...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숨어들었다는 불법 성매매 업소의 진짜 정체는 모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집들이었습니다. 여기 성매매 업소 아니죠? 무슨 그런 말씀. 저는 그 사람을 진짜 명예훼손 그런 걸로 처리하고 싶어. 본사관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잖아. 박 씨가 이웃집에서 난다고 주장한 소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검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관이 직접 소음 측정기를 들고 들어갔었다고 알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았죠. 경찰이 이웃집에서 나는 소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박 씨. 선생님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제작진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던 남잔 하루 만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 도와드려요. 아 됐어요. 안 도와줘도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네가 뒤지는 거 내가 뒤지는 거. 난 내가 걸고 하는 거니까 내줘요. 그 계단실 앞에서 계속 밤도 새봤어요. 근데 쿵쿵 하는 소리 나는데 그런 성매매 소리 이런 건 못 들었어요 제가. 남을 어떡하라고 그래서 법도 진실을 못 밝혀주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 사람 애들하고 나하고 뭐 팔벌이를 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뭐 재판을 받든가 뭐 해서 일단 해놓고 내가 저 사람들 칼로 쑤시든가 뭘 해야지. 어휴 그건 안 되죠. 네? 뭐 층간소음으로 해결하는 게 몇 개가 있겠습니까? 다 사실이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며 극단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박 씨. 남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볼 때도 좀 정신병적인 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래쪽에서 성매매를 한다든지 자기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뭐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피해망상적인 내용이니까 과격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뭐 자꾸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치료를 하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행정입원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들이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공격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남잔 치료가 시급해 보인답니다. 망상일 경우에는 더 이제 체계되면은 저 사람이 날 해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가 있고 그게 더 발전되면 본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함께 살지 않아 동생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을 형. 우린 그를 만나 박 씨의 치료를 의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신데요? 예, 저번에 통화했던 SBS PD예요. 왜 자꾸 괴롭히시는 겁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전화하기 싫습니다. 끊습니다. 괴롭습니다. 선생님.
그는 제작진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동생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기 거부합니다. 박 씨의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위해선 유일한 가족인 형의 동의가 절실합니다. 응급 입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타 위험성이라고 하는데요. 흉기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닌다든가 뭔가 곧 때릴 듯이 아니면 본인이 또 뭐 뛰어내릴 듯이 자해를 할 듯이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이면 응급 입원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참 힘듭니다. 좀 응급 입원 자체는. 경찰 역시 그간 여러 번 출동을 하며 박 씨에 대한 치료 방법도 찾아봤지만 직접적인 위험 행동을 하지 않는 박 씨를 가족의 동의 없이 입원시킬 방법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보건법에 뭐 실질적으로 어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야 된다, 아니면 본인이 자해를 했다, 이런 거를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법 자체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살인에 대한 암시성 발언을 했던 남자. 우린 가족의 동의 없이 박 씨를 치료할 방법을 찾아봐 주길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제가 칼로 찔러주고 자기 죽겠다는 얘기를 한 4-5번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자문을 좀 여러분들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약 열흘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와 피해 이웃들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자체 전문가들의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건데. 나 그렇게 위험한 사람 아니다, 나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감당할 수 있는 법이 없고, 이분이 자타에 위험한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발로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점점점 더 원칙적으로 더 막 스트릭트하게 명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법적으로 괜히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일종의 법의 약간의 맹점이라니까요. 안인덕 사건 같은 경우도 입원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입원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인권만큼 그 곁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안전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건. 강제 입원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던 게 잘못이었다고. 남양주 전속 살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두고 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또 끔찍합니다.